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스푸트니크님, 파랑갈매기님 입장과 동시에 좋아요 누르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죠. 예. 정치자가 직접 이렇게. 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좀 네. 놀라운 소식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무려 연간 13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액수가 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한국이 분담금으로 냈던 금액의 49%를 인상하는 굉장히 큰 인상폭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금액이고, 이제 잠정 합의를 이미 실무팀 간에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때에 합의했던 것이 13%거든요. 여기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네. 최종 협상까지 굉장한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50억 달러 불렀다가 예. 그다음에 40억 달러로 낮췄다가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게 이제 트럼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건 액수가 13억 달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했다라고 미국 행정부는 자부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건 님의 생각이시고, 그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방위비 분담금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 기준이 되겠구나. 2019년이요? 그렇죠. 1조 조금 넘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달러로 따지면 9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환율을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면 네. 그런데 13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면 거의 그러니까 그 반을 그러니까 절반 저기 올려달라는 거죠. 절반 올려달라고 네. 하는 거고. 한화로 치면 한 5천억 원 정도 조금 넘는 규모를 그러니까요.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지금 인상률이라고 봐야 협상이 되는 이렇게 거예요. 되겠나 싶어요. 이러되면 예. 말 자체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실무진하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무진이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국무장관도 오케이 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13%에서 14% 어가 네. 이게 네. 이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저희 인터뷰에서 밝힌. 갑자기 49%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부동산 사업가 하면서 이제 협상의 기술을 자신이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자기가 유리한 고지가 선점됐다고 판단을 하면 협상 한 번 더 깨는 그런 것도 협상의 기술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그게 제가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때도 좀 그랬던 것 안 같은데. 되면 깨버립니다. 예.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러니까 뭐 자신이 불리할 때 깨는 수준이 아니라 유리한데 더 땡겨야겠다라고 싶을 때 그때 깨는 건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 대응도 지금 그 보도를 종합을 하면 청와대도 요지부동.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 입장이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이제 그 국회에 네. 나왔던 이유도 결국 이거 장기전으로 갈 거를 대비를 한 그렇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행선 아마 그 협상이 엄청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도 뭐 협상의 달인이지만 네. 우리도 더 이상 밀려날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생각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암만 뭐 협상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우리가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첫 타자가 돼버렸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미군 방위비 또 협상이 있고 또 또 EU 주둔 미군 방위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네.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EU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여겨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인상률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쉽게 더 이상 물러나기 힘든 게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할게 해서 도장 꾹 눌러버리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예. 뭔가 성과를 한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돈 버는 거. 그렇죠. 저는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스타일이라든지 특정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세계 곳곳에 개입을 해나갈 수 없다. 국내를 챙기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여론 또 고립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크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미국이 좀 발을 빼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미 실무 협상단에서 이제 그 잠정 타결했던 것은 13에서 14% 사이. 그다음에 5년 단연 계약. 네. 이거였기 때문에 5년 단연 계약이라는 기조가 이거 유지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법이 이럴 때는 그 좀 이 쉬어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냐? 11월 미국 대선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나 네.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이거는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뭐냐면 재선고지에 올라섰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은 더 그러네요. 어떤 해방될 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11월 이후에 협상해서 뭐 타결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네. 예.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 드렸던 지원과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더불어시민당과 양정숙 당선자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맞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쪽이 양정숙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5채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이제 일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3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네.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예. 구본기 시민당 최고위원은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고발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양정숙 당선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당과 KBS를 맞고소했습니다. 네. 자신과 동생의 개인 정보가 담긴 녹음, 문건 이런 것들을 유출했다는 혐의고요.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양 당선자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은 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어떤 고발 방침은 이미 일찌감치 밝혔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제 맞고소를 한 게 사실은 좀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또 거기에서 시민당은 대상에 넣었는데 민주당은 빼버렸어요. 네. 예초부터도 이제 양 당선자는 자신이 처분을 받더라도 민주당에서 받겠다. 거취를 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네. 뭐 일단은 처음에 공천을 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었죠. 공천을 한 다음에 이제 시민당으로 옮겨서 이 비례대표 11번부터 민주당 당선자들이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 본당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떤 투쟁을 할 때에 진짜 사장 나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민주당이 판단해줘야 된다. 뭐 이런 기조였던 것 같고 네. 이 고소 대상에서도 일단 시민당은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시민당에 대한 태도하고는 좀 정반대입니다. 예, 시민당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한 처사라고 네. 표현을 했죠.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는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확인이 될 눈길을 것 끄는 같아요. 건 지금 재산 허위 신고. 네. 그러니까 그 쌍방 고소 범죄가 다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후보 등록 단계에서 그 5가지 사항인가를 지금 네. 신고하게 돼 있죠. 네. 뭐 재산, 병역, 그렇죠. 범죄 경력 이런 것들 이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고발을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위 신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일정 뭐 100만 원이나 이상이 되면 또 피선거권이 상실될 정도고 100만 원. 예, 이 부분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양정숙 지금 당선자가 고발했던 부분 그 부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쌍방이 다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그 이걸 통해서 일단 1차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양정숙 당선인이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없다라는 보인다. 뜻이죠. 네. 지금. 일단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실 유지가 되는 사퇴하려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발도 안 갔을 거고 쌍방 고발도 안 갔을 거고 예. 또 본인이 지금 KBS하고 시민당을 고발했다라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KBS를 그 지금 고소한 거는 그 본인과 그 다른 사람이 나눈 대화 그 녹취를 좀 공개한 거 네. 보도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문제 삼은 거잖아요. 아마 이게 검토를 했을 거예요. 양정숙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취재이기 때문에 공익적
요소 때문에 무죄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부분들은 공익적 측면보다는 그걸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녹음 내용도 그러니까 대화의 당사자가 언론에 제공을 해서 공개가 되는 거는 법에 저촉이 괜찮죠.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괜찮은데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나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요?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보여요. 그 예. 양정숙 당선인은 변호사시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뭐 됩니다. 알아서 하기보다는 뭐 네. 아마 그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장기화된다. 장기화됩니다. 네. 이러면 네. 진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당 또는 민주당에서는 제명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만에 하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이 나와서 그렇죠.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는 이게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보면은 무소속이더라도 그 상실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무소속이더라도 그 사람이 선거에 선거 때? 출마했을 예. 때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그 당의 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는 대기자가 승계받는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일단은 그것 보장이 돼 있기 18번이죠, 때문에 18번. 먼저 당 내에서 처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남양유업이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경쟁업체를 비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육아 정보 카페에 한 우유업체를 비방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이 원전 인근에 있어서 방사능에 유출되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한 아이디 4개가 이제 좀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니까 경찰의 수사가 의뢰가 돼서 네. 추적을 해봤더니 IP가 부산 소재 한 홍보 대행사로 드러났고요. 오호. 이 대행사에서는 경찰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건데 50개 아이디로 조직적인 비방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팀장급 직원 3명이 홍보 대행사와 논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홍원식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남양유업이 2009년과 2013년에 경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회장이 직접 입건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양유업이라고는 업체명은 참 그 낯익은 그 업체명이고 이거 밀어내기였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했던 것이죠, 이곳이. 네, 갑질의 대명사로 물량 밀어내기. 뭐 예. 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찍혀 있었는데 또 네. 이게 공교롭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발 소식인데요. 네. 예, 이게 이제 2013년에 본사가 대리점한테 물량 밀어내기 했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남양유업이 받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올려주겠다 2.5% 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2014년에 내립니다. 근데 네. 2016년 초에 은근슬쩍 다시 2%포인트 내렸거든요. 네. 이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는데 음흠. 그때 이제 남양유업 본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하고 나누겠다. 그러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라고 하죠. 네. 이것을 약속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정 방안은 적절하다. 그래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 네. 동의의결이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마치 이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건데 유사하네요. 이거는 이제 남양유업한테는 좋은 소식인 셈이죠. 근데 같은 날에 경쟁업체를 비방한 의혹이 터진 것이죠. 이건 뭐 그러게요. 가능하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네. 또 얘기가 이건 뭐좀 이따 하겠지만 박용진 의원하고 준법감시위원회하고는 좀 사법에서 그걸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절제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른바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재벌 개혁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재벌 개혁은 어디에 와 있는가?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더디죠 많이. 그러니까요. 네, 뭐 법적인 처벌도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겠고 네. 여타 뭐 제도적인 이 시정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현행 법률을 갖고도 좀 더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아직까지 뭐 특히 여러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었는데 뭐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진척이 된 바가 있지만 재벌 개혁은 굉장히 더디고 오히려 요즘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담론들을 통해서 재벌 기업 쪽에 어떤 사회적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우려도 듭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촛불을 그러니까 밝히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 결국은 정경 유착안이었어요. 죄별의 결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얼마나 개혁돼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남양유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또 그러니까 남양유업 그 자체 말고 홍보 대행사가 야. 몇 개의 IP를 가지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걸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죠? 네. 할 것 같은데 했을까 싶었던 그러니까 내용이거든요. 그랬던 게 사실 이번에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한번 좀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야 되는 사안인 것 이게 이제 같습니다. 범죄가 되긴 하는데요. 저도 뭐 이제 옆에서 예컨대 연예인들 좋은 기사 나오게 막 쓴다. 뭐 네. 대행사가 한다는데 그 범죄는 되진 않죠. 그런 거는. 그 근데 상대의 업무를 지금 방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정말 작동한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이런 업무 대행사가 있다는 게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점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3월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털 같은 경우도 뭐 이 댓글 정책을 좀 개편을 한 전인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따라가 또 더 좋은 네. 기술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뭐 네. 비방의 강도를 조금 더 낮추거나 낮추고. 경로를 우회적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이런 기업계뿐만 아니라 더 많을 것 정치권이라든지 같아요. 이쪽에서도 생겨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 네. 떠야 돼요. 다 그를 믿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무서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그 댓글 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여론의 창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된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김수민 평론가하고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좀 작별을 고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개편에 들어가면서 김수민 평론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함께해 주셨는데 아쉽게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아침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긴 했는데요. 네. 근데 뉴스 세 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또 세 개를 고른다고 해서 세 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평소에 제가 다른 프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이슈까지 두루두루 들여다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